변화의 시작은 엄마로부터. 엄마의 자존감을 통해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고 싶은 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초등맘 라디오의 엄마 자존감의 힘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이민경입니다. 오늘부터는 저의 책을 매주 한 꼭지씩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저의 첫 장, 내 아이 어떻게 키워야 할까? 그 중에서도 같은 제목의 첫 꼭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내 아이 어떻게 키워야 할까? 부모님들 많이 고민해 보신 주제이죠? 그리고 오늘도 많은 분들이 고민하셨을 겁니다. 어떤 분은 밥 3끼 먹듯이 수시로 하는 고민이고, 또 어떤 분은 오늘 아침 아이 유치원이나 학교 보내면서 퍼부었던 독설에 눈물까지 흘리며 심각하게 고민한 주제일 수도 있겠지요. 이러한 고민이 모두 나와 아이가 행복해지기 위한 고민입니다. 그리고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하는 성장통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러한 고민을 특이하게도 고등학교 때부터 했습니다. 왜? 라는 질문이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지 않나요? 저희 과거를 조금 들려드릴게요. 저는 5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늦둥이였고요.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늦둥이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랐는데요. 이런 아버지가 제 나이 12살 때부터 아프셨고요. 결국 13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저의 자존감이 떨어지는 시작, 바로 이 시기인 것 같아요. 나이 터울이 많이 나는 형제들은 중학교만 졸업하면 친척들이 있는 도시로 올라갔습니다. 막내 오빠는 같은 지역에 있는 기숙사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생활을 했고요. 결국엔 이 호젓한 시골에서 어머니와 저 단둘이 지냈는데요. 그렇게 다정한 말을 나눌 시간도 없이 어머니는 바쁘게 지내셨고요. 저는 항상 외롭게 보냈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따뜻한 가정, 행복한 가정, 그리고 내가 크면 이러한 부모가 돼야겠다.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야겠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지금 여기서 잠깐 제 책의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 했던 생각. 나에게 가정은 소중히 지켜야 하는 것이며 그 올바른 형태의 가정 안에서 아이의 올바른 인성이 자라난다.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싸우는 일이 잦을지라도 아이는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성장해야 한다. 자연 속에서 감성을 키우며 자라는 것이 영혼을 온화하고 강하게 하는 일이다. 자, 이게 고등학교 때 생각이지만 이제는 제가 결혼을 했고 부모가 된 입장에서 내 아이 어떻게 키워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볼 때입니다. 고등학교 때나 지금이나 결론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아이는 부모의 사랑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마음을 비우면 얻어지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전에 MBC 아나운서 기자였던 김상훈이라는 분이 쓰셨고요. 베스트셀러로 와칭이라는 책도 쓰셨네요. 참 좋은 책이에요. 제가 이분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 저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만한 중요한 사실 2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어머니들 책이나 기사들을 통해서 아마 이런 사례를 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심리학자 해리 할로라는 분이요. 갓난아기를 엄마에게서 떼어내면 지능이 제대로 발달할까라는 실험을 했어요. 한 새끼 원숭이를 엄마로부터 강제로 떼어내서 자라게 했고요. 영양은 충분히 섭취하게 했지만 엄마의 사랑은 느끼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무럭무럭 자란 후 지켜보니 아무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처음에 어미가 없어도 상관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두뇌를 촬영해보고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새끼 원숭이의 두뇌가 바짝 쪼그라들어 있었고 지능도 굉장히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짜 어미를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를 또 실험했어요. 이번에도 다른 새끼 원숭이를 어미에게서 떼어낸 뒤 우리의 가짜 어미 2마리를 넣어줬어요. 하나는 헝겊 인형의 어미였고 또 다른 하나는 철사로 만든 어미였는데요. 이 철사 어미에게서는 젖이 나왔어요. 그럼 새끼 원숭이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과학자들은 처음에 분명히 먹이를 선택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원숭이는 부드럽고 따뜻한 촉감이 있는 헝겊어미 원숭이에게 붙어 있다가 배가 고프면 철새 원숭이에게 가서 젖을 빨아먹고 그리고 다시 헝겊어미에게로 와서 핥고 쓰다듬고 안기고 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실험을 했습니다. 어미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자란 새끼 원숭이가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될까? 수컷들은 난폭하고 잔인하거나 외톨이가 되었답니다. 암컷들은 어미가 돼도 자신이 낳은 새끼들을 돌보려 들지 않았고 오히려 때리거나 무시했습니다. 이 사실에서 모성애는 유전적으로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형성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거죠. 그리고 이 수컷과 암컷 둘 다 두뇌가 여전히 작았고요. 지능도 낮았습니다. 이건 엄연히 원숭이에 대한 실험이잖아요. 하지만 우리 인간에 빗대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또 사람은 어떨까 하고 오랜 관찰을 했는데요. 1955년 하와이 군도의 카우아이라는 섬에서 한 해 동안 833명의 신생아들이 태어났어요. 이 섬은 당시에 굉장히 가난했고 부모들의 의식 수준이나 환경도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알코올 중독자 어머니들도 많았고요. 아예 모유를 못 먹고 자란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30년간 추적을 했대요. 그 중에 마이클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10살 때 어머니가 동생 셋을 버리고 마이클이랑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았고요. 그런데 마이클은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무척 밝았다고 해요. 고등학교 때는 전교 10위 안에 들고 학생회장에 선출되고 대학교 때는 대입 자격 시험인 SAT 성적도 전국 10% 안에 들 정도로 뛰어났어요. 게다가 미국 본토의 유명한 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아니 그렇게 어렵고 어두운 환경에서 어떻게 된 일일까? 아니 똑같은 불행 속에서도 이 아이는 똑똑하고 밝게 자란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했겠죠? 정상적으로 자란 청소년들이 이 마이클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 정상적인 아이들에게서 공통점을 찾아냈습니다. 이들에게는 적어도 자신을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어른이 한 명은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엄마든 아빠든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또는 삼촌이든 이모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을 가까이서 따뜻한 눈길로 지켜봐주고 조건 없는 사랑을 보내주는 사람이 딱 한 명만 있으면 되었다는 겁니다. 그 효과는 그들이 30이 될 때까지 지속되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릴 때 사랑을 받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 되고 사랑을 받으면 성공한 인생이 된다. 성공한 아이로 키우는 지름길은 이렇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 요즘 부모님들은 성공의 지름길을 뭐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제가 주변에서 봤을 때 성공의 지름길을 대부분 좋은 성적을 내서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대기업 취직, 공무원 합격. 그러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돈 많이 벌고 명예 있고. 자, 그런데 이 과학자들의 오랜 실험의 결과로 봤을 때 그리고 이 책의 저자가 말하듯이 성공의 지름길은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자가 영혼이 눈을 뜨면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된다. 아인슈타인, 에디슨, 빌 게이츠 등 세계적인 천재들의 재능도 기계적 반복 학습의 산물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과 격려의 산물이었다. 자, 여기서 기계적 반복 학습이라 함은 제 해석에 따르면 주입식 교육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잠시 또 저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와 사춘기 시절을 제 스스로 느꼈을 때는 따뜻함이 좀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 자라왔고요. 그래서 항상 뭔가 아쉬움이 있었고요. 때로는 그래서 자존감도 좀 낮은 편이었고 부정적이고 소심했습니다. 제 책에
일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거에 대한 이런 영향이 저를 어른이 될 때까지 어떻게 작용해 왔는지 제가 느낀 것들을 푸른 구절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고서 세상을 긍정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시각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내가 그러했다. 나는 세상을 긍정으로 바라보기가 힘들었다. 난관에 부닥쳤을 때도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원망할 것부터 찾아냈다. 같은 시골 마을에서 자라고 생활 수준이 비슷했어도 온전한 가정 안에서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친구는 성인이 됐을 때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분명히 나와는 달랐다. 그들은 때로 대범했고 자유로웠으며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중략하고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앞에 놓이면 안 되는 이유부터 찾았었다. 도전이라는 것에 그렇게 가슴 뛰어하면서 불안함에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중략. 이제 더 이상 우울함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결혼을 하니 남편과 아이가 나의 삶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앉았다. 중략. 나의 이 부정적인 시각은 아이에게 절대 물려주고 싶지 않다. 내가 부정으로 낭비했던 시간과 아이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제 나라는 존재는 나만의 것이 아니며 아내와 엄마의 자리로 나눠 쓰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행복한 가정은 아내와 엄마의 자리로만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의 자리도 확실히 지켜줄 때 나머지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희생하고 있다는 생각에 또 억울한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이 세 개의 자리가 조화로울 때 우리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오늘 이 코너에서 저는 내 아이 어떻게 키워야 할까에 대한 저희 두 가지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성공한 삶, 행복한 삶으로 우리 아이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첫째, 주 양육자 한 사람이라도 아이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충분히 줘야 한다. 물론 아빠 엄마 둘 다가 사랑을 준다면 아주 훌륭하겠죠. 그게 어렵다면 또는 그 중에서 골라야 한다면 엄마가 1순위입니다. 엄마가 충분한 사랑을 줘야 합니다. 둘째, 엄마, 즉 주 양육자의 자리가 확실히 확보된 자존감 있는 엄마가 되어야 합니다. 또는 자존감 있는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요. 엄마로 말씀을 드린다면 엄마가 아닌 행복한 내가 되어야 행복한 엄마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야 행복한 아이, 따라서는 행복한 어른으로, 성공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들만의 육아신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밤 편안히 주무세요.